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의 변화와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다 라는 주제로 살펴볼 겁니다. 원래는 교과서에서 좀 길게 다루고 있는 편인데요, 선생님이 진도를 조금 빨리 빼야 하고 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하려고 두 개 분량을 하나로 줄여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페이지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 그리고 그 뒤에 자료들까지 포함되긴 합니다만 69페이지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는 페이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 66페이지부터 학습지 21페이지 펴놓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뭔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문화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회문화의 변화는요, 첫 번째, 근대시설이 확산됐다. 시설이라고 하면 철도, 그리고 전차, 그리고 전기, 다양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주로 그래서 근대 시설의 확산으로 도시가 발달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철도가 발달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철도는요, 전국으로 연결되었다. 우리가 선생님이랑 예전에 1단원에서 그 철도의 역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철도의 경우에는 이동 시간이 짧아지고 거리가 넓어진다는, 즉 생활권이 넓어진다고 하는 이점도 있지만 일제가 한국의 식민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또 결국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 도시들은요 어디에서 발달을 했느냐 하면 개항장이나 또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나 아니면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특징이라면 일본이 거주하는 지역하고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양분됐는데요. 주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근대 시설, 전기, 가로등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던 반면에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주로 도시 변두리나 하천변의 토막집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상생활의 변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의, 식, 주가 있을 텐데요. 세 가지가 변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당연히 의, 옷에서는 양복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단발머리라는 신여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940년대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남성은 국민복, 여성은 몸빼라고 하는 그 복장을 강요당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몸빼 바지는 보이나요? 이렇게 생긴 우리가 일복이라고 부르는 이 바지를 주로 입기를 강요당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당연히 외식 문화 등장하고요. 사는 거는 문화주택, 개량한옥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문화가 확산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의 확산이라고요? 대중문화의 확산. 그래서 서양 문화가 확산되면서요, 대도시에 백화점도 등장하고 문화상품들이 진열되면서 이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던 보이, 모던 걸이라는 사람들이 새로 등장하죠. 근대적인 젊은이들이 등장해서 유행을 하게 되고, 영화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라디오 및 축음기의 보급으로 대중가요가 유행하는 등은 대중문화가 확산됐다. 이 말은 곧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됐다는 점도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자, 원래 모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틀렸죠. 모던이라고 하는 말은 근대적인이라는 영어 단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 당시에 털모자 짧은 한자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모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즉 모단, 머리가 짧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근대적인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모던이라는 말을 모단이라는 표현으로 재밌게 바꿨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문화의 변화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페이지를 넘겨서 교과서는 68페이지, 그리고 학습지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족문화의 수호운동,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문화로 대표적인 거는 한글, 그리고 역사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말 국어,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인 국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고 했었는데, 한글 연구에서는 조선어 연구회 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조선어 연구회에서 이것은 주시경의 국문연구소를 계승을 했는데요. 이 조선 연구회 시절의 특징은요, 각야날이라고 하는 한글날을 제정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잡지, 한글이라는 이름의 잡지를 간행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조선어 연구회가 나중에 계승된 게 무엇이냐 하면 조선어 학회인데요. 조선의 학회의 경우에는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돼서 설립된 것으로 주로 이제 한글의 맞춤법 통일한 그리고 이제 표준어 제정, 그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하기를 완성하지 못했고요. 시도를 했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일제에 의해서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1942년에 강제로 해산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선어 학기 사건은 뭐냐면, 약간 까만 동그라미 보세요. 학습지에. 자,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조를 받고 있었던 어떤 여학생이 일기장에서 조선어 대신 일본어를 사용했다고 꾸지람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발견되자 이 여학생이 지도교사를 체포하게 되고요. 교사가 소속된 조선어 학회 관련자들을 전부 다 치안유지법으로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건으로 32명이 검거되고요. 그 가운데 1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결국에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에 조선어 학회는 강제로 해산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의 내용을 헷갈리지 않고 구분해가지고 잘 기억하는 편이 좋겠죠.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편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국사 연구예요. 우리나라 역사 연구. 그 일제의 식민사학에 대해서 보면 알아요. 일본은요, 이상하게도 식민지인 한국에 대한 역사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 식민지의 역사를 이제 연구하던 역사학파, 이 역사 연구를 우리가 식민사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식민사학을 왜 했을까? 왜 식민사학을 했느냐? 조선의 전통을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뭐냐 하면 바로 역사 왜곡과 날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를 정당화하려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그 이론들을 펴냐면요. 첫 번째, 정체성론. 여기서 정체성은 아이덴티티,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 자아 정체성이 뭐냐, 확립이 됐냐 이런 얘기하면 정체성이 아니고요, 멈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어 있다는 성질이 있다. 즉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발전 단계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현대는 없겠죠. 고대, 중세, 근대가 있는데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고대 시대에 계속 머물러 있다,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타율성론. 우리나라 역사는 자율적으로 뭔가 주체적으로 해온 게 없고 다른 나라의 외세의 간섭이나 침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세에 의해서 한국사가 전개되었다, 타율적이다, 자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또 하나는요, 당파성론입니다. 조선인의, 한국인의 피 속에는 당파, 서로 무리지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하려는 그러한 파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선은 결국에 그렇게 망했다, 분열해서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원래 DNA 자체, 몸 속에 그런 피가 흐른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펴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정체성론, 그리고 타율성론, 당파성론 세 가지는요, 결국에 식민사학의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해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데 도구로 이용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를 하는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 두 번째, 사회 경제 사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증 사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은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역사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의 사실 본질적인 목적은 독립운동 활동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만 놓고 보면 순수한 이제 학문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목적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주적인 발전과 민족의식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은식 그리고
신채호 둘 다 우리가 들어봤던 인물들입니다. 박은식 같은 경우는 한국 통사, 여기서 통자는요 아플 통자예요. 아플 통자를 써서 아픈 역사를 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이 어떻게 쓰여질 때 그 피해 역사를 서술합니다. 박은식이 남겼던 대표적인 말은 역사는 민족의 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신채호는 독사실론, 그리고 조선상고사 이런 것들을 저술을 했는데요. 역사는 아와 비아, 내가 아닌 것에 투쟁이다. 즉 내가 자주적으로 살 거냐, 제 말을 듣고 막 끌려다닐 거냐 하는 투쟁의 기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 신채호가 대표적으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점도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박은식과 신채호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김으로써 식민사학에 대처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은 말 그대로 사회와 경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뭐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 사회주의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는요, 백남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백남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말을 하면 한국사가 세계사가 즉 고대, 중세, 근대로 발전했던 것처럼 한국사도 그렇게 발전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딱 증명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론이고 사회경제사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훈이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등을 저술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겠습니다. 정체성론을 비판해 왔던 게, 정면으로 비판했던 게 사회경제사학의 백남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증사학, 이병도, 손진태 등이 진단학회라고 하는 이제 학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일본 학계의 이제 연구 방법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즉 다른 건 싹 빼고 사실적으로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이제 감정이 심한 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족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격하게 끌어올린 민족주의 사학과, 그래서 즉 이걸 영혼,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결합을 하고요. 사회경제사학은 주로 정체성론을 비판했다면, 실증사학은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역사를 서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얘기하는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식민사학에 반대된다고 할 수 있죠. 대신 이 실증사학은요 가장 식민사학에 대한 그 감정이 별로 없는 타입이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서술을 주로 했었다. 반면에 민족주의나 민족주의가 좀 심하고요. 사회경제사학까지도 원래 조금 이걸 반박하려고 하는 의지가 처음 있었고, 민족주의 사학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역사 연구 자체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일제 식민사학에 대항해서 민족사학을 발전시킨 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 바로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선어학계 사건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민족문화 수업본 중에서 국어국사 연구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면 종교 및 문화예술의 발달이 있는데요. 당시 대종교, 천도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가 있었는데 대종교 같은 경우는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천도교는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가 나오는데 원불교는 이때에 새롭게 등장한 이제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등장한 종교인데요. 불교긴 불교인데 이제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깝게 다가온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으로 다 종교 단체들도 민족운동을 했다는 거고요. 문학과 예술을 보면 문학에서 저항신 대표적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상화, 그리고 이육사, 윤동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미술에서는 이제 소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이 많이 활동을 했었고, 연극에서는 토월회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만들어져가지고 연극 조직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연극을 이제 많이 표현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영화에서는 나훈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때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그런 애환을 잘 담아냈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이렇게 문화예술계에서 이제 많은 저항을 했던 시인들이나 예술가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친일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윤수, 노천명 이런 사람들, 서정주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친일 작가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요거를 주제 탐구로 내놓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광야, 이육사의 광야와 그다음에 서정주의 오장 마스의 송가, 다르게 얘기해서 마스의 오장 송가라고 부르는데요. 요 내용을 이제 비교해서 읽어본 다음에 밑에 있는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댓글에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선생님 근데 이거 너무 대충 지나간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좀 대충 지나간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될 예정인데 시험 범위 나중에 공지해 줄 때 판별로 다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빠지는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의 변화와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는 주제로 조금 많은 내용들을 다뤘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화사는 해보니까 그렇죠? 조금 지루해요. 그리고 양이 많아요. 근데 막 그렇게 중요하고 막 스케일이 크진 않아요.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 좀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그런 걱정이나 힘듦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했던 건데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사나 사회의 변동, 사회사가 정치사에 비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과서 편제상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하면 궁금하다고 하면 어쩌면 문화사나 사회사가 훨씬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많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비록 교과서에도 많이 없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조금 많이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교과서 66에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과 교양으로서 내용을 조금 쌓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났어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3단원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주제는요 광복과 미소 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